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200억 원이 2조 원이 됐다. 한화의 니콜라 대박과 선제 투자의 중요성. 한화 니콜라 투자 대박. 하버드 출신 김동관 작품. 지난 2020년 6월 극찬이 쏟아졌던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당시만 해도 언론들은 한화그룹이 수소트럭 개발사인 니콜라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선견지명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미국에서 니콜라의 수소트럭이 대사기극이라는 폭로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2020년 9월 한 공매도 전문 리서치의 폭로를 통해서 니콜라의 수소트럭은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고, 한때 조 단위로 올라갔던 한화의 평가 이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화그룹은 최근에 니콜라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과 함께 말이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속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속았다는 점에서 니콜라에 투자한 특정 회사나 특정인만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투자라는 영역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반성을 하되 다시 전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드는 것. 그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일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9578님이 까꿍 대호님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까꿍.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잠시 후에 68주년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 관계로 오늘은 1부까지만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1부만 진행을 해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는 없죠. 또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지금 문제 나갑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만 먹을거리만큼은 아직 체감을 하기가 힘들죠. 특히 이 서민 음식의 물가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지난해보다 13% 이상, 2년 전보다는 24%가량 뛰었는데요. 이런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주 재료가 밀, 그리고 팜유 등이 쓰이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걸 만드는 업체들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민 음식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죠.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비벼 먹는 것도 있고 주말에는 짜장 맛도 만들어서 먹고 튀겨서 말린 이 국수 형태 인스턴트 음식은 뭘까요? 따로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홍두식님이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면서 1등으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의 관심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다음 주로 다가온 이제 FOMC 회의가 관건입니다. 네. 뉴욕 증시 FOMC 회의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0.59%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0.09% 약보합입니다. 대형주이지 S&P 500 지수도 0.2%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도 다소 예상치를 벗어났는데요. 5월 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기준선 50 넘으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세계 최대 이 IT 기업 애플이었거든요. 애플이 지금 14세계 개발자 회의를 했는데 9년 만에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이른바 헤드셋. 이게 혼합현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사전에 주가는 장중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울 만큼 좋았는데 종가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주로 다가온 6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다가온 13, 14 예정된 이 FMC 회의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한 77대 23% 정도로 4명 가운데 3명은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7월 말에 또 FOMC가 있습니다. 7월 말에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최고 5.5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2%포인트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서 네. 우리도 걱정이고요. 또 하나 오늘 특징적인 것이 이제 국제유가였어요. 사우디가 지금 국제유가 내리는 걸 이제 못 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포함해서 감산 좀 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이 협의체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사우디가 7월부터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난 4월에도 사실은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했는데 네. 7월에 100만 배를 감산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국제유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석택사탄 중진료 가격이 한 0.2%가량 올라서 배럴당 71달러 9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새기 말씀하신 그 애플이 그 VR이라고 해야 될까요? XR 기기를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 그렇습니다. 걔네는 그 애플의 전략이 고가 전략이에요. 이미 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억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격 불문하고 네. 이거 연동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제 후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굉장히 고가 사양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그 정책 금융 상품이죠.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도 신청자 3명 중에 1명은 대출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장기 최장 5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이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들을 많이 낮췄어요. 소득 제한을 없앴다는 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일부 서울 지역에서 이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이제 매집하는 20, 30대가 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난달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통계를 좀 내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간 금액이 24조 8천억 원 상당이었어요. 그런데 총 신청 금액이 한 36조 7천억 원 상당이었으니까 그거 비교하게 되면 세 사람 가운데 신청자 3사람 가운데 1명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왜 거절당했느냐?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또는 이제 뭐 불승인 처리된 이 사람들이 때문에 이제 제외된 건데 사실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이 뭐냐? 3가지가 다 됩니다. 하나는 신규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겠습니다. 이것도 네. 가능해요. 또 하나가 전세대출도 가능하거든요. 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도 이 용도로 대출이 가능한데 실제로 자금 용도별로 좀 살펴봤더니 신규 주택 구입이 거의 절반 넘게 53%의 비중으로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도 한 38% 정도. 그리고 임차보증금 전세가 이제 너무 전세 대출이 비싸서 이걸 좀 반환하기 위해서 빌리겠습니다라는 것도 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신청 규모가 좀 줄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1월 말에 출시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아마
매달 첫 달에만 거의 11조 6천억 원 2월에 그 다음에는 한 8조 원대 4월에는 5조 원대 점진적으로 매달 3조 원 가량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출시 첫 달에는 목표액이 절반 가까이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지금 걱정하지 마 선착순 아니고 추가로 더 이제 만일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데 이 분석은 뭐냐? 최근에 사실은 이 정책금융상품이 최장기 고정금리라고는 하지만 연 4%거든요. 네. 이게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최하단이 10년 장기로 빌릴 때 4.15%, 우대형의 경우에도 4.05%예요. 네. 근데 이제 우대형을 받고 또 우대금리 한도라고 해서 추가로 더 깎아주게 되는데 한 0.9% 정도를 깎아주는데 그게 사회적 배려 계층인지 그리고 주택 구매 시에는 미분양 주택인지 저소득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대형 금리가 워낙 이제 그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3% 중반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권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고정금리뿐 아니라 변동금리까지 3%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면 이게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지금 시중금리에 맞춰서 고정금리인 건 맞지만 조금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의 목소리는 있지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니 그럼 먼저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아직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별 차이가 없어진 상황까지 와 있고 또 다른 소식이요. 우유 가격이 사실 소비가 줄어도 우유 가격은 내리지가 않아서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그 우유값에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 협상이 곧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낙농과 유업계가 이제 그 원유 가격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생산비 얼마나 올랐느냐. 원유 유가의 생산비에 따라서 우유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먹는 이 지금 사료조차 오르고 있고 실제로 원유 생산 단가가 지난해보다 한 13.7% 두 자릿수 이상 올랐기 때문에 원유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원유 가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리터당 한 49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폭풍이 얼마나 심했느냐. 흰 우유 제품만 10% 안팎. 여기에다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격은 더 뛰었어요. 10에서 20%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생산비를 감안하게 되면 올해는 원유가 리터당 49원이 아니라 69원에서 104원 범위 내에서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보다도 더 큰 폭으로 우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이제 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피 우유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가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정부는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 원유 가격 인상의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상황 시장 상황도 반영해서 인상폭을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 정도로 이제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 쪽 수출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중국 맞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 반드시 이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아마 탈중국화일 겁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26.8%였어요.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지난해 22.8%까지 줄었고요. 올해 1분기는 20%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19.5%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서
이제 주요 이제 제품 핵심 원자재 소부장을 좀 가져다가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이제 대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느냐 그 공략처가 미국, 인도, 호주와 같은 국가의 이제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도 물론 우방국이고 중국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상대국인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제 진행 중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순남님께서 오늘 오프닝 멘트 참 좋았네요. 오프닝 멘트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곤 합니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 쓰는 보람이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근데 사실 경제상식 퀴즈 문제를 여기까지만 내고 끝내도 됩니다. 예.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해도 다들 맞히실 것 같은데 국수를 익힌 다음에 이걸 기름에 튀겨서 말린 거 그렇죠? 구불구불 그렇게 이제 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걸로 한 끼를 때운다. 근데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김밥이나 뭐 하나 같이 곁들여서 끼니를 때운다라는 표현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때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적지 않은 돈이 들게 되는데요. 9992님이 먹성 좋은 중2 아들 혼자서 3봉지를 갈아치웁니다. 중2 학생이 이걸 3봉지를 먹는다고요? 야, 이혜진 님이 어제 마트 가서 이걸 값을 보고 놀랐습니다. 2 묶음을 샀는데 10,000원이에요. 네. 백종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면을 더 좋아합니다. 그죠? 이제 비빔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장현희님, 일요일은 짜장라면,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는 성공예감. 또 라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10시부터 그 현충일 추념식 중계가 있어서 오늘은 1부까지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실시간 문자 참여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휴일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 찾아보면 참 시간 행복하게 지나가죠. 또 요즘에는 영화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맘 먹고 가는 일이 됐고, 근데 OTT는 우리가 또 쉽게 집안에서 또 손 안에서 손바닥 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 속에도 경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데요.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최근에 낸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전에도 뭐 영화 관련된 책을 쓰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네. 포인트를 OTT에다가 두신 거예요? 네. 이번 책에 보면은 지금 담겨 있는 영화가 일단 캐스트 어웨이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거든요. 예. 캐스트 어웨이가 2001년도 영화고
그 의용우가 작년에 나온 영화니까 네. 20년의 격차를 둔 영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제가 영화적 경제학 이런 책을 좀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보면 우리가 주로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신 영화를 중심으로 썼는데 이 OTT 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이제는 집에 앉아서 정말 이 시간을 초월해서 제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좀 다양한 영화를 담았다는 점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나 뭐 드라마 어떤 용어 표현의 차이가 네. 거의 모호해졌어요. 맞습니다. 뭐 그냥 시리즈물 이렇게 하기도 네. 하고 영화도 시리즈물로 또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상영관에 가서 봤다가 네. 그게 더 커지는 멀티플렉스가 됐고 또 OTT나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네.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도 이게 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앞으로는? 저는 지금 다음번에 예.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저는 자동차로 보거든요. 자동차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극장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 아,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네. 그때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하. 그 시간 뭐 하겠어요? 음악을 듣든지 뭘 보든지 아마 컨텐츠를 소비를 할 텐데 책을 읽든지 그 중에 하나가 영화가 아닐까.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KTX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어디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미 컨텐츠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아이들 옆에 앉히면 꼭 뽀로로라든가 뭐 하나 틀어줘야죠. 네, 움직이는 이미 그 극장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아마 자동차 안에서 큰 스크린 그리고 영화관과 같은 그런 사운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컨텐츠가 더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발전과 함께 디스플레이도 점점 커지고 그렇죠. 차 안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의자도 그냥 앞뒤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그날을 꿈꿉니다. 부산 가는 한 4시간, 5시간 동안 영화 한 그렇죠. 2편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 속에서 한 20여 년간에 걸쳐서 70가지 영화를 네.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것부터 여쭤봐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에 그 라더견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엄청나게 이제 큰 여파를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그걸 다뤘던 영화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전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영화인데 네. 작전이 2009년 영화였나요? 네. 그 원래 주연을 지금 이제는 지금 고인 되신 거 고인. 박용화 네. 씨가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영화죠. 이 영화 보면 참 약간 좀 묘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 작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신선했고 또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런 어떤 주가 조작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 생각 좀 잘 못하던 영화인데 네. 이거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연극을 전공한 이제 강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투자에 뛰어들죠. 그래서 이제 전업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되는데 근데 우연히 작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작전주에 들어가 있구나 싶어서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큰 돈을 버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작전주를 이제 조종하던 쪽이 이제 조폭 출신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조폭 출신이 이 강현수의 실력을 인정을 해서 포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이제 600억 원짜리 대형 작전에 휘말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더견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나오고 나서 정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영화기도 합니다. 그 뒤에 한 10년이 지나서 돈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류준열 씨가 맞습니다. 열연했던.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뭐 사실 뭐 작전이고 어두운 쪽을 다룬 영화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되게 그 업신여기고 본인들이 등쳐먹을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작전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남의 말 듣고 감으로 투자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네. 사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영화에서 나왔던 게 이제 통정거래. 지금은 이번에 그 라더견 의혹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거죠. 네.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거래 주가를 지정한 뒤에 이제 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유통량이 이제 적은 주식의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보기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밀 수 있어서 시세 조정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B에게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넣어서 C한테 넘기지.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그러면 C는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우리 안에서만 주식이 계속 돈다.
근데 이제 개미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통정할 때는 거래량과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순식간에 사고 파니까 끼어들 틈이 없거든. 우리가 원하는 가격만큼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빠지는 거야. 이때 개미들은 우리가 던진 주식을 덥석 무는 거지 하는 대화인데 여기 이번에 지금 라더견 대표의 주가 조작 통정 매매 딱 그거죠. 의혹 딱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방식.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 때 거기에다 이제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그 그렇죠. 수법. 네, 거기 이번에 이거. 많은 분들이 다 한 것 아닌가라는 저희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일단 검찰 조사에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라더견 일당이 걸린 것도 거의 한 3년이 지나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제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교묘해지는 수법이 짧은 기간에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주 네. 천천히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표가 나지 않게 또 심지어 통정 거래를 할 때도 보면 IP 추적을 안 당하려고 집 근처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곳으로 다 분산시켜서. 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점점 더 이 작전 세력은 교묘해지고 또 이걸 좀 잡으려고 하는 이제 금융당국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네. 크게 한탕하고 네. 뭐 조세 회피처라든지 네. 그런 데로 가서 이제 뭐 큰 요트 타고 뭐 똥똥거리면서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권선징악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최근에 보면 리딩방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요 리딩방 잘못 가입하셨다가 잘못하면 같은 이제 주가 조작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한탕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잘해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배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돈을 쉽게 벌고 싶다. 네. 그리고 저들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면 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니까 또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네, 그렇죠.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네. 이걸 또 어떤 영화에 좀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녀와 야수. 여기서 갑자기 미녀와 야수가 나오나요? 네, 여기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녀와 야수 뭐 모든 분 다 아시죠? 벨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예. 여성이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야수를 만나는데 성에 갇히죠. 네. 그런데 이제 야수의 이제 진심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 또 벨을 사모하는 또 게스톤이라는 또 그런 이제 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마을 사람들이 야수를 두려워하죠. 그렇죠. 무섭게 네,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으니까. 예.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귀성 이론. 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다뤘는데 조지 소로스가 맞습니다. 이야기했던 건데. 네,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처음에는 인지 기능이 작동을 했다가 요게 다시 이제 어떤 그 조작 기능,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상황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조작 기능이 영향을 미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처음 야수 보면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네. 이성이 저 참 무서울 것 같아 생각하는 순간 감성이 저는 보면 아주 위험할 거야. 그리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성이 보니까 야수는 우리 마을에서 멀지 않는 가까운 데 있네. 이 이성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감성은 그럼 나 또 공격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계속 서로. 가다가 이게 커지는 상황.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재기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게스통이 이런 말하죠. 야수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을지 모른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갑자기 마녀 사냥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리고 이 재기성 이론의 맨 끝이 뭐냐면 공황 또는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감성이 얘 계속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기사가 나온다든가 하면 이게 모두 다 호재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안 좋을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 그럼 주가 떨어질 거야. 맞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제 감성적으로 또 나쁘게 판단합니다. 그럼 또 주가가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합리적인 인간인데 이런 이성과 감성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게 되고 떨어지는 네. 주식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버블이나 결국은 끝에 이제 공황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미녀야수 같은 데 보면 아, 사람의 심리가 저렇구나. 야수라도 내가 보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처음에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야수라 하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예, 이성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감성이 아, 그럼 날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죠. 네, 일종의 근데 또 그런 게 군중심리고요. 투영이 되어 네.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의 모습인데 맞습니다. 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증시가 좀 지수가 코스피가 2,600 네, 네.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때 외국인 투자자는 또 적극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코스피가 2,800 가고 또 이제 3,000 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러면 나만 왜 또 주식이 없지? 네. 이런 일종의 포모 현상, fear of 그렇죠. missing out.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이 생각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 영화에도 나온 적 있다면서요? 네. 영화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조조 래빗. 네. 10살짜리 꼬마 조조 이야기인데 나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아주 꼬마의 좌충우돌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되고 싶었다고요? 나치가 되고 싶어하는. 그게 어떤?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사는 어린인데 자신의 우상은 나치가 되는 거죠. 아, 히틀러. 그래요? 그 위험한. 네. 네. 근데 이게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독일 아이들의 대표적인 이제 심리가 아니었을까. 당시에. 네. 그걸 영화가 그려낸. 그렇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배경인데 그래서 무조건 유태인은 나쁘고 유대인은 나쁘고 그리고 나는 독일의 아리아인의 혈족이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이게 상당히 은유적이고 그리고 이제 비꼬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참고로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한 감독이 유대인입니다. 예,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조조가 이 또래 꼬마들은 당시에 독일에 있던 모든 꼬마들은 나치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유겐트라는 소년단에도 들어가고요. 훈련소에도 입소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포모 증후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나타나는데요. 얘가 사실 그 조조는 토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아주 귀여운 아이거든요. 연약한 아이고 그런데도 수류탄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수류탄을 못 던져서 훈련장을 이탈했다가 울면서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래에서 이탈이 되면 왕따를 당하니까 이런 정서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영화 보다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포모 증후군이구나. 사람들은 어떤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사례로 들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영화 같네요. 조조 래빗.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조조가 알게 되죠. 내가 알던 그 히틀러는 허상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나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중에 나치 환상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네. 예, 나중에는 이제 제가 더 영화를 말씀드리면 네, 스포가 너무 되기 스포하면 안 때문에 되니까. 꼭 한번 보시라. 저는 다시 한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주 상큼한 영화입니다. 이러다가 영화 70개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영화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증시가 올라온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차 잔고가 5년 네.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뭐 83조 원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영화 스타워즈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지금 공매도 하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네. 아직도 공매도의 그 원리라든가 이걸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이제 사례를 드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네.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이제 한솔로라는 게 있습니다.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라는 영화인데 그 스타워즈에 보면 밀레니엄 팔코너 나오죠. 그 팔코너를 모르는 사람이 한솔로인데 네. 이 한솔로가 밀레니엄 팔코너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우주선. 네, 네. 그 우주선을. 근데 이제 그 우주선을 획득하는 과정에 보면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도박판을 거는데 원래 이제 자신의 우주선이 없는데 없는 우주선을 걸고 밀수꾼과 도박판에 마주 앉아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우주선이 없는데 서로 우주선을 걸고 도박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 우주선이 있는데 자기는 저기 있어,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데 실제 거짓말합니다. 이야.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거의 이제 공매도랑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있지 않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심지어 영화에서 보면 이 한솔로는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아, 심지어 네. 네. 무차익 공매도고 결국 이 내기에서 이제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갚지 못하죠.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보면 무차익 공매도 금지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영화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야, 그걸 스타워즈 내에서 찾아내셨네요. 자,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가장 네. 많이 이제 공매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마 마이클 버리일 거예요.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네. 그걸 미리 예측을 했죠. 그것도 한참 전에. 네.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고 영화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분들이 뭐 금융위기에서 물으면 저는 꼭 이 영화 한번 먼저 봐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 이제 빅쇼트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죠.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원래 있던 일들을 영화화한 건데 2007년 금융위기가 올 때 그것을 미리 예측했던 네 팀의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쳐서 이제 큰 돈을 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빅쇼트 원래 영화 보면 이제 2005년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제로금리를 담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고요. 이때 네. 이제 은행들이 많은 대출을 내주고 이 대출을 가지고 계속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죠. 그랬던 게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붕괴가 되는데 특히 원체 이제 대출이 잘 되고 집을 많이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적격인 이런 분들만 대출을 내주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시점에 가서 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이분들이 이제 갚지를 못하고 이런 채권들이 부실화되면서 결국 이제 연쇄적으로 붕괴가 되는데 이때 만들었던 많은 이제 파생 상품들도 이제 같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맞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요 주인공들이 돈을 벌게 되는 과정도 재밌습니다만 이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을 영화를 보면 잔잔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OTT의 장점이 나옵니다. 영화 안에서 보면 휘리릭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이랬지만 어려운 내용을 빨리 지나가 버리면 또 네.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네, 지금은 돌려볼 수 있죠. 돌려보면서 이게 CDO, 뭐 MBS, 뭐 CDS 어려운 용어 나옵니다만 그게 또 밑에 또 자막으로 또 심지어 나오니까 이런 영화 꼭 OTT로 맞습니다. 한번 보시라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영화 속 주인공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네. 관객들에게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직접 해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네. 유익한 영화죠. 빅쇼트. 네. 서아리님이 박병률 기자 천재 수준이라고. 그만큼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책 쓰기 위해서도. 그런데 금융위기를 불러온 결정적인 용어로 닌자 대출을 네. 꼽아주셨어요. 닌자 대출.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당시에 아주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no income, no job, no asset 요걸 합쳐서 닌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없고 직장도 네.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맞습니다. 해줬다. 직장도 없고 자산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뭐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자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값의 5%만 내면 은행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어. 이 영화 속에 스트리퍼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집 5채와 콘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집값의 5%만 내면 은행 대출로 집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LTV가 9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2006년, 2007년까지만 해도 그게 횡행했던 거죠. 미국에서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예. 심지어 당시에는 LTV가 110%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오를 것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10억 대출이 아니라 11억을 대출을 해줘요. 야, 그러니 그게 터지지 네. 않을 수가 있나요? 그 폭탄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끝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걸로 마주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관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거. 요 영화 이 또 그 빅쇼트를 만든 영화 같은 감독입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이 2022년에 찍었던 모 OTT의 시리즈란다.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죠. 돈 룩업. 돈 룩업. 네, 이 영화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회색 korpus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이 영화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6개월 14일 이후에 공룡을 멸종시킨 것보다 더 큰 해성이 지구로 다가옵니다. 6개월 14일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더니 대통령은 지금 선거가 있어서 안 되고 과학자들은
또 사업가들은 또 자기들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과학 기술력이 있어도 이제 막지를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처럼 모두가 알고 충분히 경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회색 코뿔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전 세계 1위다. 그렇죠. 100%가 넘고 1,800조 원이 넘고. 네,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뭐 40%가 돼도 많다고 하는데 예. 가계 부채는 지금 100%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손을 댈 수 없는 과정.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와서 터져버리게 되면 이걸 바로 저희가 이제 회색 코뿔소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회색 코뿔소란 저 멀찌감치 뭔가 나에게 언젠간 위협이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딱히 내가 지금 당장 피해야 돼? 나한테 돌진할 것 같지도 않은데 약간 이렇게 인식하는 대상. 네,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멀리 코뿔소가 있어요. 되게 큰 코뿔소가 한 2톤짜리가 예. 이 다가오면 나가 박으면 나 큰일 나겠다는 거 알아요. 이미 출발하면은 도망가기도 늦은. 늦죠. 네. 그게 생각보다 이 코뿔소 빠릅니다. 엄청 빠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쿵쿵쿵쿵하고 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이 네. 진동도 느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받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회색 코뿔소인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회색 코뿔소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긴급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6657님이 박병률 기자님은 경제부 기자세요? 문화부 기자세요? 두 분야에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경제부 기자입니다. 딱이네요. 영화를 좋아하는 경제부 기자. 자, 이번에는 영화 라라랜드인데 네. 이게 뮤지컬 영화로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라라랜드 안에서 마치 뭐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가 뭔가 피할 수 없는 대비하기도 힘든 일을 이 영화 내에서 뭔가 네. 뽑아내셨다면서요? 네, 이 라라랜드 보면 정말 짠한 영화였는데요. 이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세바스찬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배우 지망생인 미아, 엠마 스톤이 연기를 했죠. 네.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만나서 꿈도 키우고 사랑도 키우지만 결국 그리고 서로의 열정도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히 이제 잘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서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이제 세바스찬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그게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끝까지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제 영화 보면서 왜 두 사람은 함께 가자는 얘기를 못했을까? 서로 계속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근데 보면은 두 사람 다 가난한 예술가죠. 그리고 앞에 자신들 앞에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고 이런 불안한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 복잡함, 모호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겪으면서 두 사람이 인연으로 그러니까 연인으로 결국은 그 묶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변동성과 불확실함, 복잡함, 모호성 이걸 다 합치는 굉장히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비유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단어의 변동성인 이제 volatility, 불확실성의 uncertainty, 그리고 불확실함의 complexity, 모호성의 ambiguity. 요 앞에 앞자만 따가지고 비유카라는 단어인데 네. 이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또 극도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 쉽게 말하면 막 전쟁이 나서 내가 참호했어요. 예.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릅니다. 아, 그 불안함. 극도의 불안하고 예. 불확실한 상황. 예, 미래가 어떻게 변동될지, 네.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이 복잡한 모호함, 이 상황을 비유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세바스찬과 미아는 이런 비유카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비유카 상황,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수출 상황들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들 다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비유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것들이 그렇죠.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라랜드가 참 영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런데 네. 결말은 좀 슬펐던 헤어졌던. 그래서 근데 네. 흘러가는 대로 놔둬보자라고 하면은 헤어졌던. 네.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흘러가는 대로 놔둬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네. 큰 화두였고 뭐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타결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제대로 타결이 안 됐으면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로 갈 수도 있었던 물론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봤죠. 1997년에. 맞습니다. 또 뭐 러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던 적이 왕왕 있었고. 네. 이거 빗대 보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네, 김혜수 씨 맞습니다. 나왔다. 네. 이 영화는 뭐 저희가 사실 다큐멘터리죠. 우리가 겪어왔던 그 시대의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이 영화 중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이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한시현 팀장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IMF로 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자산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ABS라고 하는데요. ABS를 발행하거나 채무 지급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영화 보시면서 당시에 우리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IMF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리지 말고 네.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지금 당장은 돈 갚기 힘드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라면. 네. 이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배째라 이건데요. 우리 돈 못 내. 이게 사실 그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금융 쪽에서 돈을 빌릴 때 내가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뭐 한 1억 정도를 빌리면 돈 빌린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못 갚을까 봐.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억이 되고 20억, 30억이 되면 은행이 잠을 못 잔대요. 저 사람이 못 갚을까 봐. 한 100억쯤 되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조, 2조, 3조이 되면 예. 이제는 정부가 겁낸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리스크로 갈까 봐. 아하. 근데 이게 100조, 1000조 되면 아무도 신경 못 쓴다고 합니다. 이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게 뭐냐면 그 돈에 빌린 돈에 따라서 이제 겁을 내는 대상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결국 내가 돈 못 갚아 이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을 일단은 해서 어르고 달래서라도 그거밖에 없죠. 절반이라도 갚아줘 이렇게 바뀌는 되죠. 거죠. 예. 내가 만 6개월간 돈 못 갚아 이러면 예. 우리 그 국가에 돈을 빌려줬던 많은 채권 기관들이 자기들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6개월 동안 빌려준 네. 돈을 유예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력을 쓸 수 있으면 전쟁을 해서 빼들어 가겠죠. 근데 네. 이게 불가능하니까 기다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움을 한번 선언하는 배짱으로 나가서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가정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러시아도 1998년 금융위기를 이를 맞았는데요.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었고 IMF가 30% 채무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외로 모라토리움은 이제 나중에 갚을게 하는 거고 디폴트는 아예 안 갚겠다고 하는데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1982년에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98년 러시아, 2008년 두바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요.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 이후에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아르헨티나, 2008년 에콰도르는 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이 나라들이 지금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조금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IMF로부터 돈 빌린 건 좋았는데 그때 너무 혹독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는 뭔가 신뢰 또 성실함 네. 그 성실함의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떼먹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국가적으로도 당시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코리아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또 리스크도 큽니다. 우리는 그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걸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국가 신용급이 폭락을 하게 되고 달러를 조달할 수 없게 되면 사실 우리는 국가가 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그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어떻게 보면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원자재가 있는 나라랑은 또 다르다. 이런 반박도 많고요. 이제 역사에는 과정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본다면 과연 우리가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다. 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또 저희가 좀 다룰 영화 많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영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네. 저희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네. 일단 현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 영화 어떤 거에 좀 빗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요 영화 이거는 이제 경제학보다는 제가 오히려 또 영화에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예.
이 Do you believe in miracle? Yes 하는 이 워딩이 있는데요. 이 미국인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경기 뽑아라 하면 첫 손 꼽는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1980년 동계올림픽 때 미국과 소련의 아이스하키 결승전인데 당시 뭐 미국하고 소련 맞붙었으면 뭐. 네. 네. 근데 이게 아주 스토리도 대단합니다. 이 대학생이 주축이 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젊은 팀, 이게 미국 팀이고요. 소련은 4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무적함대. 더군다나 이제 당시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냉전이 최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결승전에서 4대3으로 이깁니다. 너무 기뻤던 캐스트가 Do you believe in miracle?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 Yes!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월드컵 때 그때 일본전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걸 영화한 게 있거든요. 이게 케빈 오코너 감독의 미라클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런 스토리도 스토리입니다만 영화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아이스하키가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된 영화인데 이때 보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 피보팅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방향 전환. 네, 이 아이스하키에서 나온 용어들이 경제학 용어가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보팅이라는 영화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 전환이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피보팅이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냐면 원래 하던 기존의 사업 아이템이나 모델의 본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 모델이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축을 주고 전환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이거 대여 사업하다가 OTT로 가고요. 일단은 얘기를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보팅까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해보고 네. 영화가 한 60개 이상 더 남았습니다. 또 한번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68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1TV와 동시에 보내드리게 돼서요. 저희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후루루 짭짭. 예, 라면이었습니다. 맛 좋은 라면.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계속해서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현충일 추념식도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